그 옛날 연금술사들이 진짜 평생을 바쳐서 꿈꿨던 거 있잖아요. 돌이나 뭐 이런 흔한 걸로 금을 만드는 거요. 네, 그렇죠.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었죠. 근데 이게 21세기에 그것도 최첨단 기술이라는 핵융합으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정말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마라톤 퓨전이라는 핵융합 스타트업이 있어요. 아, 마라톤 퓨전이요? 네, 여기서 이제 핵융합로에서 나오는 특정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를 쓰면 수은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죠. 이야, 진짜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긴데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마라톤 퓨전이 낸 논문 자체하고요. 또 파이낸셜 타임스나 퓨처리즘, 오일프라이스.com 같은 여러 매체들이 이걸 분석한 기사들입니다. 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 신기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술의 그럼 핵심 원리가 뭔지, 또 과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상용화가 된다면 금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네, 파장이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걸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랄까, 현대판 연금술이 진짜 가능한 건지, 그 가능성이랑 또 한계는 뭔지 좀 면밀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마라톤 퓨전, 얘네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수은을 어떻게 금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핵심 아이디어는요, 핵융합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중성자,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고에너지 중성자요. 네, 특히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중수소, 삼중수소, DT 핵융합 반응인데요. 여기서 약 14메가 전자볼트, MeV라고 하죠. 이런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가 막 대량으로 나와요. 14MeV. 그게 어느 정도 에너지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냥 엄청 높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원자핵 수준에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화학 반응 에너지 있잖아요. 뭐 불꽃놀이 같은 거. 그거랑 비교하면 이건 뭐 폭죽이랑 핵폭탄 차이. 그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가 원자핵 하나하나에 가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와, 핵폭탄 수준이요? 네, 원자핵 구조를 바꾸기에 충분한 힘이죠. 그 정도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라니 그걸 어디에다 쓴다는 거죠? 마라톤 퓨전의 구상은 이 14메가 전자 중성자를요, 수은에도 여러 종류 동위원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원자량이 198인 특정 수은, 그러니까 수은 198, 198Hg, 여기에다 충돌시키는 겁니다. 아, 여러 수은 중에 딱 그 198Hg, 그걸 골라서 쏘는 거군요. 왜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198Hg가 14메가 전자 중성자랑 딱 만나면 NEN이라는 좀 특별한 핵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요. NEN 반응이요? 네, 쉽게 말하면 중성자 하나, N을 얘가 먹었다가 너무 불안정해져서 중성자 두 개, 2N을 확 뱉어내는 반응이에요. 하나 먹고 두 개를 뱉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중성자 하나를 잃은 셈이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198Hg가 원자량이 1 줄어든 다른 종류의 수은, 그러니까 수은 197, 197Hg 이걸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자 한 방으로 원래 수은이랑은 다른 좀 불안정한 상태의 수은으로 바뀐다. 이 말이군요. 근데 이게 아직 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 이 새로 만들어진 수은 197, 197Hg는요,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그래서 아주 불안정해요. 뭐랄까 소화불량 걸린 것처럼요. 아하.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얘가 스스로 안정적인 상태를 찾아가려고 해요. 이걸 붕괴, 디케이라고 부르는데 붕괴요? 네, 이 붕괴 과정에서 핵 내부 구성이 바뀌면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그 안정적인 금 197, 197AU 이걸로 최종 변신을 하는 거죠. 와. 이게 바로 마라톤 퓨전이 제안하는 핵융합 연금술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와, 중성자로 수은을 때려서 다른 수은으로 만들고 그게 또 가만 놔두면 저절로 금으로 변한다. 진짜 단지별로 설명을 들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그럼 이 방식으로 금을 얼마나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라톤 퓨전 쪽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열출력 1기가와트 GW급 핵융합 발전소 하나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2톤 정도,
그 정도 금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1기가와트요? 그 정도면 보통 큰 원자력 발전소 하나랑 맞먹는 수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꽤 큰 규모죠. 거기서 매년 2톤의 금이 추가로 나온다는 계산이군요. 연간 2톤이요. 와, 전 세계 금 생산량이 연간 한 3,000톤 그 정도라고 들었는데 발전소 하나에서 그 정도면 상당한 양인데요. 네, 무시 못할 양이죠. 게다가 이게 그럼 발전소의 원래 목적인 전기 생산, 이걸 방해 안 하면서 동시에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을 마라톤 퓨전이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이 금 생산 과정이 핵융합로 본래 목적인 전기 생산이나 또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연료인 삼중수소를 자체 생산하는 과정, 트리티엄 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랑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방해하지 않고요. 아, 동시에? 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나 오일프라이스닷컴 같은 경제 매체들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 이게 진짜 된다면 핵융합 발전소의 경제성을 확 높여서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죠. 듣고 보니까 진짜 매력적인데요? 전기도 팔고, 남는 중성조로는 금까지 만들어서 팔면, 와, 그야말로 핵융합 발전소는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상으로는요.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진짜 새로운 연금술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원소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핵변환, 트랜스뮤테이션 기술 자체는 물리학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오래전부터 실험실 환경에서는 중성자를 쪼이거나 입자가속기 같은 걸로 원자를 꽝 부딪혀서 다른 원소나 동위 원소를 만드는 연구가 계속 있었어요. 위키피카 같은 데 찾아봐도 관련 내용이 나오고요. 실제로 금을 만드는 실험도 예전에 성공한 적이 있긴 해요. 잠깐만요. 그런 이미 가능했던 기술인데 왜 마라톤 퓨전의 이 주장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거죠? 옛날 실험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규모입니다. 규모. 규모요? 네, 기존의 핵변환 실험들은 대부분 진짜 아주 미미한 양, 말 그대로 원자 몇 개 수준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양을 만드는 데 그쳤거든요. 아, 근데 마라톤 퓨전은 핵융합로에서 거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고에너지 중성자를 이용하잖아요. 이걸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규모, 그러니까 연간 톤 단위로 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거죠. 스케일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아하. 양의 차원이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실험실에서 컵에 물 한 방울 만드는 거랑 공장에서 생수를 막 대량 생산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방법은 다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는 수은으로 귀한 금을 대량으로 만들어낸다. 이 점에서 고대 연금술사들의 꿈하고 뭔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연금술이라는 비유가 딱 들어맞는 면이 있죠. 네. 하지만 이렇게 막 흥미로운 가능성 뒤에는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이 아주 높게 쌓여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역시.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그 금을 만들 공장,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소 자체가 아직 없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퓨처리즘 같은 과학기술 매체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 어디에도 상업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또 돈이 되는 경제성 있는 핵융합 발전소는 없어요. 아직은 없죠. 네. 핵융합 기술은 아직 그 기술 성숙도 TRL로 따지면 연구개발 초기 단계를 막 벗어나려는 정도? 그 수준이거든요. 금 만드는 레시피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대량으로 요리할 주방 자체가 아직 없는 셈이죠. 그렇죠. 핵융합 상용화 자체가 앞으로 수십 년은 더 걸릴 거다 이런 전망이 많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과제인데 그럼 금 생산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안전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이펠 사이언스 같은 과학 전문 매체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금이 방사선을 띌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해요. 방사선이요? 금인데?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정적인 금 197, 907AU잖아요. 근데 핵 반응 과정에서 이것 말고 다른 불안정한 금의 동위원소들이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원치 않는 부산물 같은 거군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이 금은 우리가 아는 금처럼 바로 장신구를 만들거나 할 수 없고 방사능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까지 충분히 약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방사능 감쇄가 이루어질 때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특수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금인데 방사능을 띈다니 생각만 해도 좀 찜찜한데요. 그럼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거의 방사성 폐기물처럼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공학적으로는 또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을까요? 풀어야 할 공학적 숙제도 정말 산더미예요. 우선 원료가 되는 수은 198, 198Hg, 이걸 충분하고 또 싸게 확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원료 확보. 네, 자연 상태 수은에 이게 일부 들어있긴 한데 이걸 분리하고 농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핵융합로에서 나온 중성자를 효율적으로 수은에 잘 전달하고 또 금으로 바뀌는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어떤 특수한 장치 설계, 이것도 엄청 복잡한 문제고요. 프로액티버 인베스터스 NA 같은 투자 분석 매체에서는 핵융합로 내부가 엄청 뜨겁고 강력한 중성자가 막 쏟아지잖아요. 네. 이걸 견뎌내야 하는 냉각 시스템이나 구조 재료 개발의 어려움도 지적해요. 재료가 쉽게 부식되거나 변형되는 피로 파괴 문제 같은 거, 이런 게 해결 안 되면 오랫동안 운전하기가 어렵겠죠. 이야, 정말 듣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도전 과제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기술적 어려움을 다 극복한다고 쳐도 이게 정말 돈이 되는 사업일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경제성 문제죠. 더 딥프 같은 좀 심층 분석 보고서를 보면 설령 기술적으로 금 생산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려면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분석해요. 불확실성이요. 네, 우선 금 생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 198HG 원료 확보 비용, 변환 장치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 그리고 아까 말한 방사능 처리하고 관리하는 비용,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과연 이렇게 만든 금이 기존의 광산에서 캐난 금이랑 가격 경쟁력이 있을지, 또 이런 새로운 방식의 금 생산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제나 표준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런 예측가 어려운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네요. 기술적인 허들, 안전성 허들, 공학적 허들, 마지막으로 경제성 허들까지 정말 여러 단계를 다 통과해야 하는군요. 네, 갈 길이 멀죠. 그래도 만약에, 아주 만약에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핵융합 발전소에서 진짜로 금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다면요, 그럼 금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장 제 금반지 팔아야 하나 고민되는데요. 웃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금 시장이 무너지거나 가지고 계신 금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 기술은 아직 너무 초기 개념 단계고요.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실화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안심이네요. 그래도 궁금하긴 해요. 만약 먼 미래라도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금값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희소성. 이게 금 가격을 받쳐주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잖아요. 네, 논리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공급량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나면 당연히 희소성은 약해지고 이건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더디프 분석 중에 좀 흥미로운 예측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1.5기가와트급 핵융합 발전소에서 연간 3톤의 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때 얻는 금의 가치가 그 발전소의 원래 수입원인 전기 판매 수익이랑 거의 비슷해질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에요. 와, 전기 판돈이랑 금 판돈이 비슷해진다고요? 네, 발전소 하나당 연간 3톤이면 이런 발전소가 만약 여러 개 지어진다, 그러면 전 세계 금 공급량에 무시 못할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연간 3톤. 전 세계 금 공급량이 연간 한 4,500톤에서 5,000톤 그 정도라고 하니까 발전소 하나만으로는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돌아가면 확실히 시장에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단순히 공급량이나 희소성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특히 중장기적인 영향을 예측할 때는 좀 더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군요. 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랑 같이 하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신뢰를 쌓아왔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깊죠. 많은 나라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외환 보유고의 중요한 일부로 금을 가지고 있고 경제 위기가 오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죠. 또 문화적으로도 금은 부나 영원함의 상징으로 좀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힘하고 금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버틸 거라는 힘, 이 두 개가 서로 막 싸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공급 충격이 금의 이런 복합적인 가치를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쩌면 또 새로운 기술로 만든 금이랑 전통적인 금 사이에 사람들이 인식이나 가치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샌프란시스코 스타트업 마라톤 퓨전이 제안한 거 있잖아요. 핵융합 중성자로 수은을 금으로 바꾸자. 이 아이디어, 과학적으로는 진짜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미래 에너지 기술이 뭔가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죠. 네, 가능성 자체는 놀랍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실제 상업적인 현실이 되려면 핵융합 기술 자체가 상용화되어야 한다는 그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게 제일 큰 산이죠. 네. 거기다가 만들어진 금의 방사능 처리 문제, 또 특정 수른 동위원소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어려움, 변환 공정 설계나 재료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과연 돈이 될까 하는 경제성 확보 문제까지 정말 수많은 기술적, 공학적, 경제적 장벽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함께 하신 당신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금의 가치가 사라질까 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직은요? 이 기술의 현실화 가능성은 아직 매우 낮고요. 설령 현실이 된다 해도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은 절대 변하지 않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오랜 믿음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 믿음 자체요? 네,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건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원의 희소성이나 공급 구조, 그리고 거기에 기반한 자산 가치를 근본적으로 확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술이 가치를 바꿀 수 있다. 네, 기술은 때로 가장 단단해 보이는 것들의 가치마저도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산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막연하게 기대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이 기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냉철하게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퓨전 논문이 다른 과학자들 검증, 피어 리뷰를 통과하는지, 또 실제 실험을 해보니 예측한 만큼 금이 정말 만들어지는지, 실험 결과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핵융합 기술 자체의 상용화는 언제쯤 눈에 보일 건지, 또 만약 생산이 현실화된다면 방사능 처리 관련 규제는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기술 변화가 공급 구조를 바꾸고 그게 다시 자산 가치를 바꾼다. 이런 큰 흐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핵융합 기술이 수은을 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좀 구체적인 사례를 파고들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핵융합이나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하는 다른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이 단순히 금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요. 과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희귀한 물질들을 막 변환시키거나 만들어내는 걸 가능하게 한다면. 와, 다른 물질까지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자원 개념이나 경제 구조는 또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을까요? 특정 자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겠고, 반대로 기존의 분화 권력 구조가 완전히 다 뒤바뀌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쩌면 연금술이라는 건 단순히 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자체를 바꾸는 기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야기 속에서 던져볼 수 있는 더 넓고 깊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